안녕하세요. 10월이 깊어가면서 사업자분들 마음 한켠에 슬슬 자리 잡는 게 있죠. 바로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네. 특히 202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또 납부하는 기한, 이게 10월 27일 월요일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제공해주신 202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이 자료를 가지고요. 이 다가오는 마감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냐 법인이냐 또 다르죠. 네. 개인 사업자이신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이신지 또 법인 중에서도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마치 좀 갈림길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길을 명확하게 한번 찾아가 보시죠. 핵심 질문은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10월 27일까지 뭘 해야 하는가? 그냥 뭐 날아온 고지서만 확인하고 내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갈림길부터 가볼까요? 개인 사업자하고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법인 사업자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절차가 좀 더 간편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업자하고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요. 국세청에서 미리 계상해서 보내주는 납부 고지서 있잖아요. 거기에 적힌 세액을 확인하고 10월 27일까지 납부만 하면 부가세 예정 납부 의무가 완료되는 겁니다. 직접 복잡하게 계산하고 신고서 작성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고지서만 내면 된다니 확실히 편리하네요. 그런데 그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그냥 뭐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액의 정확히 절반, 딱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되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가 아니라 바로 직전 반기 기준이라는 점, 이게 중요하죠. 아하, 지난 반기 납부액의 절반이군요. 그럼 모든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사업자에게 다 고지서가 날아오는 건가요? 혹시 예외는 없고요. 그건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계산된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예요. 금액이 너무 작으면 굳이 중간에 납부할 필요 없다고 봐서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1월 확정 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하면 되는 거죠. 아, 50만 원 기준이 있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최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 실적이 없거나 비교 기준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예정 고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분들은 이제 직접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50만 원 미만은 제외, 그리고 과세 유형 전환자도 제외. 그렇군요. 그럼 아까부터 계속 언급된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을 말하는 건가요? 법인 사업자라고 다 같은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요. 직전 과세 기간, 즉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법인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참고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을 의미하죠. 아, 매출액 기준이군요. 6개월에 1억 5천. 네, 이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 원은 꽤 중요합니다. 이걸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고지 납부 대상인지 아니면 이제 뒤에 나올 직접 신고 납부 대상인지가 갈리기 때문이죠. 6개월 매출 1억 5천만 원. 이 기준이 근데 왜 생겼을까요? 그냥 뭐 모든 법인이 다 신고하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되었는데요. 그 취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법인들의 그 세무행정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매번 챙기려면. 네,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처럼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하도록 하되 중간에 직전 납부액의 절반을 고지해서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 부담은 분산시키면서 신고 부담은 줄여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뭐 세수 확보의 안정성하고 납세자의 편의성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차리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납세자 부담 완화 차원이 크네요. 그런데 만약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번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 정말 너무 안 좋았다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뭐 계절적 요인이나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고지서에 나온 금액, 즉 잘 나갔던 상반기 기준의 절반 금액을 다 내야만 하나요? 자금 사정이 빠듯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이 3개월여간의 공급가액, 즉 매출액이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전체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에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정 신고를 선택한다. 그건 그러니까 고지서 금액 대신 실제 7월에서 9월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그 금액만큼만 납부하거나 혹은 뭐 환급 받을 게 있다면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네. 예를 들어 지난 6개월간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었다면 이번에 3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나왔겠죠. 네, 절반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7월에서 9월 실적을 막상 계산해보니 납부할 세금이 1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3분의 1 기준, 아까 600만 원의 3분의 1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거보다 적으니까 예정신고를 선택해서 150만 원만 납부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기간 동안에 뭐 큰 설비 투자를 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훨씬 커져서 환급받을 세금이 발생한 경우 이걸 조기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서 미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다음해 1월 확정신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유용한 정보인데요. 고지서 받았다고 무조건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안 좋으면 실제 실적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니 이건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선택하려면 직접 계산하고 신고하는 뭐랄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그 편리함, 즉 고지납부와 정확성 또는 자금 유동성 확보, 즉 예정신고 사이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고지된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대로 내고 또 신고하는 뭐 그런 이중납부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 고지서를 받고 뭐 예정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그냥 내야 하는데 깜빡 잊고 기한이 10월 27일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요. 그 미납된 세액에 대해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게 가산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납부 지연에 대한 일종의 연체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체료 같은 거군요.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기한을 놓쳤다. 그러면 103만 원을 내야 하는 거죠.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니까 10월 27일 마감일은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3% 가산금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보죠.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분들은 고지서 방식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일반 법인 사업자는 자진 신고 및 납부가 원칙입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주지 않아요. 대신 법인 스스로 3분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 뭐 매출, 매입 이런 걸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하고요. 관련 서류 첨부해서 신고서 작성한 뒤에 10월 27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요. 법인은 기본적으로 1년에 4번,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6개월 매출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그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4월하고 10월 신고를 면제해주고 대신 직전 반기세액의 절반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원래 1년에 2번 1월하고 7월에 확정 신고만 하는데 중간 세수 확보를 위해서 4월하고 10월에 예정 고지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뭐 사업 부진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도 4월, 10월에 직접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흐름을 파악하셨습니다. 법인은 분기별 실적을 매번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기본값이고
개인 사업자하고 소규모 법인은 6개월치 실적을 다음 확정 신고 때 정산하되 중간 시점인 4월과 10월에는 일종의 중간 예납 개념으로 직전 납부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구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정 신고를 선택하는 개인 소규모 법인이나 원래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일반 법인 사업자들이 신고라는 행위를 해야 할 때 어떤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 다들 온라인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또 권장되는 방법은 역시 PC를 이용해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있죠. www.hometax.go.kr 여기서 접속해서 전자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기간 중에는 보통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홈택스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하고요. 홈택스 로그인을 하려면 인증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이게 사업자 유형별로 준비해야 할 게 다른가요? 네, 인증 수단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예전 공인인증서죠. 아니면 금융인증서, 또는 요즘 많이 쓰는 간편인증이 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패스 같은 민간인증서. 이걸 이용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선택지가 비교적 다양하죠? 아, 개인은 좀 편하네요. 네.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하는 그 보안카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같은 건 법인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법인은 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수적이네요. PC 홈택스가 가장 기본이라는 건 알겠는데 혹시 PC 사용이 좀 여의치 않거나 다른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뭐 외부 활동이 많거나 아주 간단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네, 몇 가지 다른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 일명 손택스라고 하죠. 아, 손택스. 네, 이걸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손택스로는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업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손택스로는 안 되고 PC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 모바일 앱은 무실적 신고 전용이군요. 이건 좀 아쉬운데요. 그럼 실적이 있는 경우는 PC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더 있습니다. 둘째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죠. 우편 신고나 세무서 방문 신고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 세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수기로 작성하고 필요한 부속 소리들과 함께 사업장관할 세무소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자신고에 비해서 오류 가능성도 있고 처리 시간도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죠? 우편이나 방문도 여전히 가능하군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ARS 신고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이건 아주 특정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간편 신고 방법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중에서요, 직전 과세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임대차 계약 내용, 예를 들어 임차인이나 보증금, 월세 같은 게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조건이 있네요. 네,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에 따라 보이는 ARS를 선택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안내에 따라 몇 가지 정보만 확인하고 터치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정리하면 실적이 전혀 없으면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변동 없는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보이는 ARS 전화로, 그 외 대부분의 실적이 있는 신고는 PC 홈택스가 기본이고 이게 좀 어렵다면 우편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 중 하나죠. 가산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아까 개인 소규모 법인이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안 내면 3%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산금이죠. 근데 만약 신고 자체를 해야 하는 일반 법인이나 예정 신고를 선택한 개인 소규모 법인이 신고를 아예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혹은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종류도 더 복잡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 바로 가산세입니다.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금과는 별개이고요.
그 종류와 세율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가산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이름 그대로죠. 신고 기한인 10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낼 세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만 2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20%면 크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만약 단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매출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가짜 세금 계상서를 만드는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가산세율이 무려 40%로 2배가 됩니다. 40%요? 와, 20%도 정말 큰 금액인데 부정행위는 40%라니 정말 살벌하네요. 이건 절대 피해야 할 상황이군요. 그럼 신고는 했는데 뭔가 잘못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금액을 틀렸다거나 하는 경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경우인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입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즉 과소신고, 또는 돌려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환급 신청한 경우, 초과환급신고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잘못 신고한 부분, 즉 적게 신고한 세액이나 초과해서 환급 신고한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아, 10%? 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실수로 800만 원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한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이 가산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 역시 단순 실수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일반 과소신고세율 10%가 아닌 무신고와 마찬가지로 4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아, 과소신고는 기본 10%. 하지만 역시 부정행위가 엮이면 40%로 뛰는군요. 이 부정행위 여부가 가산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산세는 뭔가요? 마지막은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이건 신고는 제때 했지만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거나 혹은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정고지세액 미납 시의 3% 가산금과는 별도로 신고 대상자가 납부를 지연했을 때 붙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2020년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고요. 이전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하고 환급불성실 가산세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하루당 0.022%, 이게 2022년 2월 15일 이후분 기준인데요. 이전엔 0.025%였고요. 어쨌든 이 이유를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일할 계산 방식이라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와, 정리를 해보면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신고는 했는데 잘못하면 과소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10% 또는 40%, 그리고 신고는 제대로 했어도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 가산세. 이건 미납세액 곱하기 기간 곱하기 일 이율 이렇게 붙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가산세들은 서로 중복해서 부과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무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랑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는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일할 계산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소신고하고 그만큼 덜 납부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또는 40%하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겠죠. 가산세 부담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그게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가산세 규정까지 확실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202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와 직전 6개월 공급가액, 즉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요. 원칙적으로 10월 27일까지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최근 과세 유형이 전환된 경우 등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한 7월에서 9월 사업 실적이 직전 6개월 실적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 환급 사유가 있다면 고지서 납부 대신 직접 예정 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일반 법인 사업자는 고지사 방식이 아니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직접 계산해서 10월 27일까지 반드시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PC 홈택스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외 무실적 신고는 모바일 손택스 앱, 변동 없는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보이는 ARS, 그리고 전통적인 우편 또는 방문 신고 방법도 이용 가능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한 엄수와 정확성입니다. 신고 기한 10월 27일 꼭 지키셔야 하고요. 신고 내용을 누락하거나 혹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율이 2배로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평소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10월 27일 마감을 앞둔 여러분의 세금 신고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사업장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정확히 얼마였지? 그 1.5억 기준을 넘었나 안 넘었나? 혹은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지난 상반기 대비 얼마나 줄었더라? 그 3분의 1 기준에 해당되나 안 되나 하고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관련 장부나 홈택스 자료를 한번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미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하는 작은 노력이 다가오는 마감일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세금 신고 기간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또 계산하고 신고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혹시 모를 실수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우리 사업의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번 신고를 계기로 좀 장기적으로 세무 업무를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더 나은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